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운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남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문태준 시인의 시 맨발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쁘게 살게 된 걸까? 소중한 양식이 되어주는 황금빛 벼도 수개월의 시간을 견뎌서야 비로소 쌀로 익어가고, 사람 역시도 어머니 뱃속에서 오랜 시간 자라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춘 채 세상으로 나오는데, 오로지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만 이토록 속도와 효율에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돌이켜보면 사람을 둘러싼 것들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빠름과 서두름을 강요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생의 순간들은 문태준 시인의 말처럼 어물전 개조개가 천천히 자신의 발을 거두어 가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더 느리게 흘러갔을지도요. 여러분은 어떤 속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우신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네, 시를 좋아하고 네. 소설을 싫어하는. 글 싫어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네, 소설도 좋아하는데요. 네. 네, 정우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를 좋아하시고 소설을 싫어하시는 정우신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정우신 시인님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16년 현대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작품집으로는 시집 비금속 소년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집 홍콩 정원을 출간하셨어요. 시집 출간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책을 출간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다행인 건 코로나 시대라 네, 술을 안 사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뭐 모임이 좀 적어져서 네. 예, 원래 첫 번째 시집 낼 때는 할부금 갚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돈을 조금 아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제 시집이 잘 팔리고 있나 이렇게 예,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바람직한데요. 네. 시집 제목이 홍콩 정원이에요. 네네. 그 홍콩 정원이란 시가 시집에 수록돼 있기도 한데, 이 홍콩 정원을 시집 제목으로 삼게 되신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목을 한 30개 두고 네, 마지막까지 이제 그 출판사하고 편집하신 선생님하고 이렇게 고민을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구 형태의 어떤 문장 형태의 제목이 또 인기도 많고 잘 팔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단어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좀 배치를 중요시하는 시집 볼 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홍콩 정원이라는 시가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목도 바꿔보고 해서 시집 전체 배치를 바꿔서 홍콩 정원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시도 한 10편 버리고 정말요? 네, 새롭게 한 2-3편 또 쓰고 해서 이렇게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현대문학에서 나오는 핀 시리즈 시집이잖아요. 네네. 이 핀 시리즈의 특성상 그렇게 하신 측면도 있겠네요. 네, 이제 처음부터 시리즈를 저는 좀 오래 기획했어요. 네, 이게 첫 시집과 사실 첫 시집 이전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렇구나. 네, 첫 시집보다 더 이전에 썼던 아니 생각했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꾸리고 가꾸고 네, 발표해야지 하면서 네, 차곡차곡 모아서 네,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리플리컨트라는 네. 하도도 그 첫 시집 이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네. 이전 가지고 있었고 그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라고 네.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엔솔로지 시집을 내는데 거기에 10편에도 이 리플리컨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이 리플리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네. 구체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 익산 가는 길이란 시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절차 없는 긴 장례식이었지. 중략하고 죽음이 나를 이미 다 파먹어서 죽을 수가 없네. 직접적으로 삶과 죽음이 들어간 시구를 2개를 골라봤는데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시인님의 통찰이 이 시집을 통틀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인님께 그냥 투박하게라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인님께 삶과 죽음이란 어떤 걸까? 제 개인적인 거는 이제 그냥 이 시집을 쓰는 순간, 꾸리는 순간에는 그냥 매일 죽고 싶다 이런 예, 그런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울림이 계속 있었고 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현실을 잘 살아내고 치열하게 예, 응전하고 있고 이렇게 끓고 있는 그 뭔가에 내가 담겨져 있다는 반증이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고 이 뭔가 유한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 인간이니까 유한하고 네, 뭐 신이 있다면 신과 대척되는 지점은 신은 이제 무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대척이 될 텐데 그 유한성 속에서의 삶 그다음에 그 죽음 그런 것들을 언어화시켰을 때 죽음은 죽고 나면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언어화시켜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죽음 이유는 혹은 죽음의 상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언어로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리플리컨트를 예, 뭐 이따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데뷔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잠깐 들었어요. 시인님의 말씀을 지금 잠깐 들었을 뿐인데 제가 시집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리플리컨트에 대한 어떤 심상과 네. 그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과 죽음에 네. 대한 그 모든 분위기와 시인님께서 시집 마지막에 실은 에세이까지 그냥 모든 걸 관통하는 네.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정말 그냥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의미가 아니고 뭐 녹음하러 서울 올라오면서 버스 타거나 기차 탈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삶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네. 네, 너무 죽음에 감사합니다. 대한 생각은 절대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삶에 굉장히 충실하게 해준다는 네.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인님은 첫 시집 비금속 소년을 통해서 인간 내면의 깊은 슬픔과 우울의 정서, 육체와 내재된 뜨거운 에너지의 역동성을 담아냈다라는 평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시집에서는 그런 슬픔과 우울의 고통이 보다 구체화되어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인님의 대왕나방 리플리컨트의 멜랑콜리 중 일부를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슬픔이 더 이상 내 슬픔이 아니라는 것. 이쯤에서 삶을 끝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구음, 러닝머신 6도 읽어보겠습니다. 되살아나는 것들이 무서워 나는 가요. 끝도 없이 자라는 넝쿨이. 계절의 머리를 뚝뚝 꺾는 꽃들이. 빈 육체에 남아있는 사랑이. 이 대왕나방 리플리컨트의 멜랑콜리에 대해서도 좋고 러닝머신 6에 대해서도 좋고 네. 시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방금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것에 이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 이쯤에서 삶을 끝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 이 슬픔이 더 이상 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구절을 썼을 때 리플리컨트를 등장시키면 그래도 인간의 유한함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내 것이면서 내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뭔가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내가 조금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시집 전반에 자기가 자기 시나 시집 얘기하면 더 손해인 것 같긴 한데 점점 바보 되는 것 같고 뭐 하나 그냥 더 재미있게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면 네. 그 머신러닝 그 연작들은요 네. 이제 딥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는데 이제 기계학습하는 그건데요. 그 에세이에 보면 뭐 선생 이야기하면서 네. 뭐 한영훈, 백석, 김수영, 뭐 김종삼 이런 선생들의 언어를 뭐 훔치고 싶다, 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인들의 통사 구문과 그 시인들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패러디까지는 아니고 그 시인들의 어떤 느꼈을 법한 뭐 통사 구문이나 이미지나 감정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섞어서 쓴 시 연작 시들입니다. 네. 네,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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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네. 방금 에세이 얘기도 해주셨고 네. 이 시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생화교실 리플리컨트의 탄생이라는 시와 암시장 말리포 여관에 버려진 리플리컨트 그리고 마리아나 소년 네. 리셋된 자신에게 머신건을 쏘는 리플리컨트 그리고 대왕나방 리플리컨트의 멜랑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전소 리플리컨트의 폐기까지가 나와요. 네, 그렇게. 네. 정말 기획이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다 따라 읽고 싶었고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시인님이 쓰신 에세이를 보니까 네. 그리고 영화 컨택트까지 생각을 하니까 네. 네, 너무 멋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감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에세이에 실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 집도를 하다가 포기한 수술실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일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네. 이 에세이에 그 리플리컨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네. 리플리컨트의 뜻을 시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이제 차가는 그 블레이드 러너 영화 보신 분의 팬이 많이 있을 텐데 한국에 네. 거기에도 이제 리플리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오히려 요즘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이 시집의 차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별로 사람끼리 존중해주는 느낌이 많이 없어진 사회가 됐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오히려 리플리컨트보다 더 차갑기도 하고 말도 더 나쁘게 하고 서늘하게 하고 서로 상처도 더 주고 하는 것에서 또 착안을 한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에세이에 보면 인간 같은 리플리컨트 같은 인간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쓰기도 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어쩌면 정말 생물학적 인간이 몸만 생물학적이지 조금 더 진하게 된다면
뭐 기계 장치나 아니면 기계 학습이나 어떤 AI적인 요소를 가진 어떤 인간과 비슷한 그런 개체들이 등장해도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더 따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홍콩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하나의 세계나 하나의 어떤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저한테는 홍콩정원이라는 어떤 가상 공간이기도 하면서 네, 현실 세계이기도 한 어떤 그런 저만의 공간을 한번 상상력으로 그려내봤습니다. 아, 네, 정말 멋진 말씀이시고 그 시인님께서 에세이에 쓰신 부분 중에 전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간을 이해하기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사랑과 우울이다. 그 두 가지 속성은 축적된 데이터도 없고 뭐 이렇게 써놓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레플리컨트의 네네. 입장에서 쓰신 네. 부분이잖아요. 네. 여러분 정우신 시인님의 홍콩정원이라는 시집을 사서 읽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에세이 전문을 읽으실 수 있고 정말 사랑과 리플리컨트와 삶과 죽음과 그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세이 도입부의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네 삶 너머에도 너의 이야기는 존재하니까 라는 대사가 인용되어 있잖아요. 네. 저도 이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네. 에세이를 쓰실 때 이 컨택트라는 영화 자체가 주는 메시지나 주제가 시인님께는 중요한 의미가 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더 그 영화와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핀 시리즈 기획 중에 출판사의 기획 중에 이제 네. 뒤에 에세이가 붙는데 해설이나 평론 대신에 네. 그 에세이 중에 영화였어요. 이번 저의 컬렉션은. 네.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실온 이야기도 하면서 뭐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욕심쟁이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청탁을 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어요. 네. 네. 그거를 한번 도전해봐라. 네.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컨택트의 언어학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시인들이나 아까 초반에 소설 싫어한다고 했지만 그건 그냥 뭔가 재밌으려고 했는데 좀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실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언어주의자들이고 그렇잖아요 작가들이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할 때 컨택트 주인공도 언어학자인데 그래서 외계인과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의미 단위가 아니라 어떤 감정 단위 혹은 언어 너머의 어떤 그 우리가 선형적인 어떤 그 세계가 있다면 뭔가 다 연결돼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믿는 그 주의자인데요. 네. 그렇다면 선생과 제자도 시간 문제인 거지 뒤바뀔 것이고 네. 부모와 자식도 뒤바뀔 수도 있고 어떤 선대와 지금 현재 그다음에 미래의 제가 또 지금의 저를 또 만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네. 꼭 이게 물리적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바람이나 꽃잎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떤 것들을 연결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언어 너머의 세계는 의미화되지 않는 그 어떤 무의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냥 어떤 우리가 살면서 알 수 없는 현상이나 알 수 없는 어떤 갑자기 차오르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뭐 우울, 사랑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감정들이요. 네. 그런 것들은 분명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언어화시키면 그것을 언어라는 재료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홍콩 정원이라는 어떤 이런 식물과 동물과 인간과 기계가 섞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공간, 건물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시 자꾸 얘기해서 더 손해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 훨씬 더 시에 대한 그 감상이 풍부해지는 느낌이고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윤회론도 생각나고 니체도 좋아하고요. 니체도 생각나고 그 영겁 그것도 생각나고 다양한 우주론도 생각나면서 되게 이 삶이 풍부해졌어요. 갑자기 그 시인님께서 갑자기 차오르는 슬픔의 근원을 방금 엿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플리컨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금속성, 소물성을 가진 존재인 리플리컨트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과 생과 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시집 전반의 어떤 컨셉 같기도 하고 시인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같기도 한데 리플리컨트에 주목하게 된 계기 혹은 그것을 이게 첫 시집 이전의 시라고도 하셨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사랑과 우울에서 착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난 자꾸 맨날 우울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왜 자꾸 뭔가 이건 사랑인 것 같은데 뭔가 더 진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뭔가 열어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인간이 꼭 느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 같은 것들이 느껴야 하는 것 혹은 그 이외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리컨트라는 하나의 대상 겸 주체가 나오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리플리컨트라는 그 대상에 숨어서 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시집을 쓸 당시 묶을 당시에는 좀 자신감도 많이 없고 그냥 일도 다 잘 안 되고요. 그냥 몸도 자주 아프고 그냥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차라리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내가 갖게 돼도 괜찮겠다. 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요. 사람들 보면 특별하게 섬세하거나 이제 예술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표현해 보게 됐고요. 그런 것에서 이제 좀 폐기하고 이제 나타난 게 첫 번째 시집인 비금속 소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집의 순서는 다르게 출간됐지만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퀄 프리퀄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읽으시면 혹시 이쪽 뭐 SF나 이쪽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 시인님의 시 중에 생화교실 리플리컨트의 탄생이란 시의 식구를 잠깐 읽어볼게요. 사람의 눈동자에 살다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눈동자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리플리컨트의 탄생을 쓰셨을 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언제 어떻게 쓰셨는지. 사실 이 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대략 몇 년 전. 나지 않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집 원고를 묻고 배치를 왔다 갔다 하고 했을 때 이 시가 필요했고 그래서 앞에 배치하게 됐고 마지막 구절은 근데 방금 이제 인용해 주신 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지막 구절은 이제 분명히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끔찍한 장면을 좀 목격해서 아이가 다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가 다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 장면에서 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뭐 순서가 없이 죽음은 있잖아요.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였고 그렇게 저 너무 지금 공감이 돼요. 아까 시인님께서 리플리컨트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 뒤로 숨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고통과 공포와 잊지 못할 어떤 것과 이것들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면 차라리 내가 맞습니다. 인간 아닌 존재이길 바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물이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였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시인님한테 배워야겠어요. 이 리플리컨트 같은 존재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숨을 수 있다면 숨고 싶다. 요즘에 부캐도 유행이니까 한두 개 만들어 놓으시면 또 편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리플리컨트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변전소 리플리컨트의 폐기라는 시도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네. 그 시는 어떻게 리플리컨트를 폐기하게 되셨는지. 마지막에 배치해서 폐기한 것도 있고요.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하면 더 하면 이제 안 되겠다. 김수영 시인 좋아하는데 산문에서 뭐 이전 시와 다음 시 비슷하게 쓰지 마라. 다르게 써라.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폐기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사실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더 가면 이제 얼마 있지 않는 독자도 잃을 것 같고요. 왜요? 네. 이제 더 가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폐기하신 거예요? 완전히? 네, 이제 이 시집 묻고 그 다음부터는 좀 최대한 다르게 써보려고 하는데 사실 시집 내고 시 한 편도 못 썼어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작년 10월, 11월 정도에 이게 원고 마감했는데 지금 시집은 한 1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 거의 반년 정도 못 쓴 것 같아요. 시. 네. 한 세계의 문을 닫고 다른 세계의 문을 열기 전에 뭐 잠깐 숨을 고르는 그런 시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게 리플리컨트에 대한 예의지. 네. 네. 그러면 이건 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는 시인님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시인님에게 사랑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사랑과 우울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관념어가 되게 멋진 단어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모든 걸 다 뭐 욕망이든 뭐 배신이든 다 들어갈 수 있어. 복수. 복수든 어떤 정말 아름다움이든 절망. 주로 어두운 단어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아름다움 속에도 이제 또 추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극복해보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아버지라는 어떤 대명사가 있다면 극복해보고 싶은 단어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극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언어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언어를 시어로 바꿨을 때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라는 관념어가. 그래서 이 시에서는 같은 사랑이라는 기표지만 다른 추상화 혹은 어떤 다른 자화상들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제 마음을 제일 잘 전달하는 단어가 아닐까. 근데 그거를 계속 뭐 깎아도 보고 뭐 깨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녹여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다 제가 몸으로 살면서 느껴봐야 그게 이제 언어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방금 시인님의 세 번째 시집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시를 6개월 동안 한 편도 못 쓰고 계셨다고 하지만 못 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깨고 뒤집어 보고 그러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다음 시집에 대한 기대감이 막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작가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시인님께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시 읽어주실 건가요? 저 에콰질소 탱크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에콰질소 탱크. 분해되고 싶었지, 우주처럼. 석수가 뽑힌 채 이동 중이었지. 피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깨달았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었겠나. 알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사랑이라는 말은 미래를 속이기 좋았네. 당신은 일찍이 그걸 믿지 않았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눈을 내주었던가. 한쪽 눈을 감으면 아직도 당신이 바라보던 세계가 보인다네. 세계라는 말 참 덧없지. 우리의 욕망을 분배하기 좋았지. 알 수 없는 꽃잎이 휘날리고 당신은 내 얼굴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네. 내가 비난했던 사람들 대부분 내 속성을 닮았지. 덩어리가 완성되길 바래. 과연 나는 먹음직스러운가? 종교를 알아보게. 피를 완전히 교체한 다음 날은 당신이 살던 집이 자꾸만 생각나 끔찍하다네. 그럴 때면 샐러드를 만들고 술을 데우지. 목숨이 하나밖에 없던 시절, 불행을 물려줄 수 있었던 인간의 마지막 세기. 나는 무슨 일이든 항상 여지를 두었으니 비겁해 보였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최선이었다네. 당신을 지속시키기 위함이었지. 우리에게 유전된 포유류의 낭만은 제법 쓸만했다네. 다음 새때를 아직도 기다리는지 당신은 긴 잠에서 깨어나질 않고 나는 절단된 다리가 있는 곳으로 기어가 군침을 흘려보는 것이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시도 영화 그 가타카를 보고 예, 쓴 시인데요. 가타카 보고 이 시를 보시면 좀 더 재밌게 예,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에카질 소탱크가 이제 그 냉동인간 만들기 전에 이제 넣는 재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냉동인간 만들어 놓고 폐기하고 이제 이거 바로 폐기 바로 앞에 있는 시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냉동인간 만들어 놓고 폐기하고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얇은 시집에 굉장히 엄청나게 커다란 세계관과 인생관과 우주와 종교와 철학과 세 편의 영화가 들어가 있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시집이 훨씬, 그러니까 저는 시인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직접 시에 대해서 말하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시인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시집이 훨씬 더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아요. 네. 이제 시인님의 시를 읽고 저는 저기 콘택트만 봤거든요. 네. 블레이드 러너랑 가타카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도 소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네. 혹시 요즘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엔 꽃 많이 펴서 네, 이제 구경하고 그러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랑 이제 이런 거 재활용 이렇게 버리다가 이렇게 보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제 꽃 보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남자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또 이제 왜 좀 꽃 좀 보면 안 되나? 제가 또 이제 직장이 뭐 매일 출근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알바하거나 이제 뭐 일이 생기면 하는 그런데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꽃 보고 있으니까 네, 참 이상한 느낌으로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또 이상한 아저씨가 앉아 있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꽃을 좋아하신다. 네, 꽃 많이 구경하고요. 네.
되게 엉뚱한 생각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이요? 시인입니다라는 팻말이 있으면 좋겠어. 아, 네,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대낮에 저러고 있나 그럼 시인입니다 팻말을 딱 들으면 좋겠다. 그럼 다들 수긍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정우신 시인님께서는 요즘 꽃에 푹 빠져 있다는 꽃에 꽂혔습니다. 꽃에 꽂혀 계시다는 이제 그러면 혹시 좋아하시는 꽃 있으세요? 꽃의 종류는 이제 거의 다 좋아하는데, 네, 다 좋아하는데 저는 향이 잘 안 나는 꽃이 좋아요. 네, 향기 없는 꽃. 네, 향기 없는 꽃이 좋고 존재감이 없는 꽃. 네. 되게 리플리컨트 같아요. 네. 되게 일관적으로 리플리컨트가 생각나는 대화인 것 같아요. 네. 네, 향이 나지 않는 꽃에 푹 빠져 계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신작 시집을 내신 정우신 시인님과 정말 저는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대화였어요. 이런 대화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정말 리플리컨트와 함께하는 미래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는 답변을 하기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미 그런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신체적으로는 리플리컨트가 아니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또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고. 많죠. 정말 뭐 주변 사람들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뭐 다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편은 그렇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라는 그 장르와 이 말이 주는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제외한다면 시적인 것들은 인간이라면 저는 인간이고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로 사유하는 것이 이제 얼마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한 표. 인간이 있는 한 시는 존재한다의 한 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좋은 봄날입니다. 꼭 구경 많이 하시고요. 마스크 꼭 잘 쓰시고 좀 우울하거나 좀 슬픈 일이 있을 때 시집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우신 시인님의 홍콩 정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국 문학 시와 소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설도 좋아합니다. 네, 소설도 좋아하시는 정우신 시인님 안녕히 가세요. 정우신 시인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김혜선 시인입니다. 2015년 실천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에세이 에곤 실레를 사랑한다면 한 번쯤은 체스키 크롬 로프가 있으며 올해 첫 시집 중동건설을 출간하셨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1월에 첫 시집을 출간하시고 봄을 맞으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중동건설을 출간하고서 좋았던 점은요. 네. 제가 중동건설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약간 상투적이긴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중동건설보다 새로움이 담겨있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계속돼서 저도 일자리가 없어졌는데요. 지금은 양천구 평생교육센터에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이 또 있으셨네요. 네. 예. 시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바람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동건설을 벗어난 새로운 글을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중동건설이 강박과 불안이었다면 거기에서 벗어난 자유스러움과 그 자유스러움을 밀고 안 보이는 끝까지 가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시인님의 안 보이는 끝까지 가보는 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구해 주실 책은 중동건설. 네. 예. 네, 좋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3분을 드릴게요. 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중동건설은 나 김혜선이 만들어가는 작은 텃밭이거나 빈 공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곳을 어슬렁거리거나 그곳을 만지작거립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 어느 누구도 관심 없는 곳을 나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나의 작은 세계입니다. 큰 도시 속에서 운둔해 있는 작은 공간. 하지만 사막의 운수자처럼 그곳을 가꾸고 그곳을 매일 돌보았습니다. 사막의 운수자들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고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사람들이었죠. 감히 제가 그분들을 흉내낼 수도 없었지만 그분들의 정신을 흠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중동건설 안에 많이 스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과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부적인 것과 상관없이 중동이라는 나의 빈 땅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나만의 언어로 무엇인가를 심고 가꾸어가는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뽑아내고 빈 공터를 만들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심고 가꾸어가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복하는 행위가 사막의 운수자들처럼 나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잘 안 써지는 글, 늘 좌절하는 글을 다시 쓰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닿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고 부수고 쌓아가는 세계가 중동건설입니다. 그러면 시집 중동건설 안에 들어있는 제트분수와 운봉대파라는 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 제트분수와 운봉대파. 나는 제네바로 간다. 1톤 트럭에 대파를 가득 싣고 어느 날 지도에서 쌀알 만한 제네바 레만 호수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제트 분수가 솟구치는 것을 TV에서 보았다. 팥뿌리를 잘라 빈 컵에 찔러 넣었다. 컵 속에서 실뿌리가 물살을 만들고 잎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며 내 안에 대파를 키웠다. 나의 본적은 운남섬이었다. 아니 필리핀 끝자락 섬이었다. 다시 남원시 운봉읍 산 6-1. 나는 나에게 애친다. 오늘도 대파를 많이 팔아야 해. 이른 새벽 트럭의 시동을 걸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식지 않는 별 볼륨을 높인다. 안개가 새어나온다. 납작한 묘지가 가득 찬 마을. 푸른 파이에 흰꽃이 핀다. 어떡해요.
시인 낭독을 마저 듣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3분이 다 돼서 전화를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김혜선 시인의 첫 시집 중동건설. 시인의 말 마지막 문장은 나는 나를 실천하지 않는다입니다. 시공간을 거침없이 넘나들며 나에게서 출발해 나에게로 이르는 길을 찾고 있는 시인의 고독한 여정에 많은 분들이 동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k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 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예쁜 것 만들기입니다. 이진희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진희 시인님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2006년 문학수첩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내신 시집으로는 실비아 수수께끼, 페이크가 있으며 지난해에 오장환 문학상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2021년의 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네, 꽃 구경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 못하고 그냥 일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는 네. 여름꽃 구경을 꼭 하리라 다짐하면서 네. 네. 여름꽃으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수국이 있나요? 아, 수국? 그리고 6월에 장미. 장미, 네. 그쵸, 맞아. 장미 필 때도 됐죠. 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네. 네, 아유, 꽃 얘기 많이 하니까 좋네요. 오늘 이진희 시인님과 나눠볼 취미는 바로 예쁜 것 만들기예요. 예쁜 것 좋죠. 어떻게 이 예쁜 것 만들기가 취미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글쎄 이거를 뭐라고 어렸을 때부터 네. 만드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부끄럽지만 좀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시인님께서 그리신 그림 보고 진짜 대박이다 이 말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림을 되게 취미라고 하기에는 넘칠 정도로 잘 그리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딱 그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좋아하는 만큼만 해야 취미가 되고 이걸 잘한다고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버리면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취미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복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비누가 여러 개 들어있던 거 이렇게 선물 들어오면 그게 이제 딱 하고 이렇게 상자가 남잖아요. 네. 납작한. 그러면 이제 뚜껑하고 이렇게 바닥하고 이걸 90도로 세우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창문 만들고 색종이 같은 거 두꺼운 도화지를 오려서 침대 만들어 놓고 뭐 의 테이블 만들고 그런 거 정말 많이 만들었고 뭐 인형, 종이 인형 그려서 그런 놀이도 많이 하고 그걸 만들 때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미니어처 같은 그런 집 만들기, 골목 만들기 이런 거를 그런 거에 아주 초보 수준. 어렸을 때 하신 거네요. 네. 점점 기대가 됩니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예쁘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만 이게 되게 개개인마다 다 이제 다른 거여서 수상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이진희 시인님께서 만드시는 예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렸을 때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종이 인형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리면 친구들이 정말 매일 그려달라고 그래서 종이 인형 그려주고 거기에만 옷도 그려주고 그랬고 뭐 계속 만드는 건 좋아했는데 뭐 이제 한창 뭐 2000년대 이후라면 이제 바느질에 빠진 적이 있어요. 손바느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 개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뭐 곰인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 동전 지갑, 카드 지갑, 파우치. 뭐. 그런 거 다 도면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도면을요? 그냥 막 이렇게 남는 종이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도면도 직접 그리셔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시중에 파는 책에서 힌트를 얻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레벨이 너무 다르죠. 아니요. 저는 바느질 하면 양말이나 꼬맸죠. 그리고 문득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던 기억이 났어요. 시인님께서도 그런 거 많이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유행시킨 것들이 좀 있어요. 진짜요? 소개해 주세요.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사촌 오빠네 집에 갔는데 그 타임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게 영문으로 된 이런 것들 되게 예뻐서 몰래 가져와서 그거를 막 찢어서 붙여가지고 그걸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예쁜 뭐 이렇게 종이 쪽이나.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반 애들한테 유행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막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이제 생각나네요. 말씀하시니까. 영어 알파벳 오려가지고 그걸로 엑스 마스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약간 이게 뭐 콜라주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팝업 카드도 만드셨을 것 같고. 막 오려서, 그 지금 생각하니 그런 걸 했네요. 네. 막 글씨 오리고 막 그랬었어요. 예쁜 것이잖아요. 다 네. 정성과 마음이 들어간. 네. 그쵸. 예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쁜 것도 많이 이제 본 사람이 잘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인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평소에는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노력을 한다기보단 그냥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해요. 특히 이제 과천 현대미술관을 좋아하는데 거기가 이제 야외 조각상이랑 좀 거릴 수도 있고 이제 시내에 있으면 딱 그 미술관 안에만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거기도 좋지만 이게 좀 자연하고 어우러진 풍경이 있는 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친구들하고도 뭐 그냥 소풍 삼아도 가고 혼자도 가고 이렇게 어디 갈 일 있으면 거기 가자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매일 자주 보는 그림도 그냥 계속 봐도 좋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예쁜 것을 만드시는 재능은 그냥 타고나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걸 보면 가지고 싶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저건 보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면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을러서 자주는 안 만드는데 꽂히면 좀 이제 한동안 막 그것만 파고드는. 네, 정말 손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진희 시인님의 예쁜 것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예스 또는 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름다움을 만들며 살 수 있어 참 행복하다. 네. 예스. 예쁜 것만 만들고 살 수 있다면 부귀 영화쯤은 포기할 수도 있다. 네. 예스. 예쁜 것을 만드는 건 시창작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는 아니지만 예스. 올 예스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스와 노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것만 만들고 살 수 있다면 부귀 영화쯤은 포기할 수 있다. 예스라고 하셨어요. 제가 감히 그랬네요. 누구나 좋아하는 돈과 명예를 이제 넘어서서 예쁜 것을 만드는 것의 어떤 희열, 쾌락 이런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뭐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쁜 거 만들고 있고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만들면서 그리고 뭐 예쁜 거는 뭐 사람이 만든 것도 있지만 정말 저 하늘에 구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막 계속 뭔가가 계속 상상이 돼요. 근데 뭐 좀 흘러가 버리는 것도 많지만 정말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좋아요. 네. 네. 까만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도 예쁘고 네. 노을 지는 것도 예쁘고 네. 하늘이 너무 예쁘죠. 네. 부귀 영화 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부귀 영화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는 걸로 네. 하고 예쁜 것을 만드는 건 시창작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스다라고 하셨어요. 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쵸. 뭐 이게 사실은 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러니까 뭐 물론 결과물로 글이 나오긴 하지만 계속 추상적인 머릿속으로만 어떤 사실 이렇게 계속 그리는 작업인데, 바느질은 정말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정말 금세 삐뚤삐뚤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이게 뭔가 되게 실용적인 무엇인가가 딱 나오는. 그쵸. 결과물이 네. 딱. 네. 그리고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고 저도 맞아. 좋아하고. 맞아. 사실 시를 읽어줘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보통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네. 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는 내가 하면 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고, 시인님 말씀대로 주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시인님께서는 직접 만드신 것들로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편이신지, 뭐 이렇게 방금 선물 얘기도 나왔으니까 선물과 관련된 에피소드 말씀해 주신다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이렇게 그 사귈 때 꼭 얼굴을 이게 추상화를 그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진짜요? 사람. 너무 행복하겠다. 왜냐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냐면 그림은 그리려면 사실 대상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거랑 그리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특성을 살려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뭐 눈과 코가 이제 넓이가 이 정도구나. 혹은 뭐, 눈이 생각보다 작구나. 뭐 예를 들면 코가 굉장히 복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게 되니까. 자세히 보게 되니까. 네, 자세히 보게 되니까. 시인님의 그림을 받을 수 있구나. 사귀면. 그리고 정말 좋아하면. 그래서 제가 장국영도 예전에 열심히 사귀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배우죠. 네. 혹시 그림에 이게 이렇게 펜으로 스케치 하시는 걸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물감이나 이런 걸 색을 입히시는 것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색을 입히는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그림 드로잉까지 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본 그림도 드로잉이었죠. 네. 근데 되게 감각적인 드로잉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이제 왜 피드백을 받으면 좋잖아요, 선물하고. 근데 예전에 이제 김현 시인한테 이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건을 겹쳐가지고 테두리를 이제 자투리 천으로 둘러가지고 발매트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욕실용. 대박이다. 근데 이제 작년에 문득 누나 그거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잘 쓰고 있구나.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 수건으로 만들었으면 세탁도 쉬울 것 같고 되게 실용적일 것 같아요. 네, 물기를 잘 흡수하겠죠. 두 겹으로 했으니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취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취미에 이어서 이제 문학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 없으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쁜 것 만들기, 아름다운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인님께서 시를 쓰실 때도 어떤 특유의 미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약간 좀 과장된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려고 한다 그럴까, 너무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그런데 연민에 자주 빠지긴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어떤 예쁜 것들도 너무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장식이 많거나 이렇게 좀 부풀려지거나 이런 거는 안 좋아하고,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는. 근데 시가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래서 시를 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딱 하는 정도. 네. 그게 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막 덜어낼 수 있는 건 덜어내는 그런 미감.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비아 수수께끼 첫 번째 시집의 수록작 프랑켄슈타인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내 이름을 짓지 못했다. 나라는 조각들을 이어 붙였을 뿐.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계속 막 조각 매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조각 내서만 만들고 이런 하다 보니까 이 조각도 그냥 조각으로 안 보이는데 아이고. 여기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시집 실비아 수수께끼라는 시집의 전반에 깔린 괴물의 이미지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 시집은 뭐 제 나름대로 다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누구나 괴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누군가한테 나는 괴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또 괴물인데 괴물인지 모르는. 근데 그건 뭐 상대적인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프랑켄슈타인 그거 읽으면서 좀 되게 공감했던 게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을 보통은 사람들은 괴물의 이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괴물은 사실은 이름이 없었죠.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름인데 맞아. 대체로는 제대로 알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거기에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은 맨 처음에 만난 그 사람이 이제 눈먼 노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약한 노인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좋아했는데 그 딸인가 아무튼 손녀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왔을 때 이제 이 괴물의 모습을 보고 막 이제 굉장히 놀라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해칠 거라고 짐작하고 몰리치면서 사실은 나중에 사람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괴물의 이름은 사실은 없었고 괴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괴물이 되어버리는 어떤 상황들도 좀 있었고 편견이 정말 누군가 겉으로는 뭐 박사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괴물을 만들어낸 건데 맞아. 약간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편견과 혹은 또 잘못 알려진 부분들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만들어내는 괴물, 만드는 괴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페이크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지 물론 맹세할 수 있어. 이까짓 거짓말. 내 앞에 당신은 달콤해야 하니까. 당신 앞에선 달콤한 말만 선물할 거니까. 페이크란 시 중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시인님의 시집을 읽으면서 달콤한 말에 감춰진 세계의 진짜 의도에 대해서 곱씹어보게 됐는데요. 이 페이크라는 시에 대해서도 혹시 해주신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실 자체는 사실 알고 보면 씁쓸한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지만 뭐 찾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 이면의 것들 내막 뭐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씁쓸해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근데 진실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달콤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입에 발린 말도 사실은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뭐 예뻐요, 잘해요 하면 좋아하지. 그건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싫어하지요. 그렇죠. 네. 굳이 말 안 해줘도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을 알고 나서도 되게 좀 시니컬해지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뭐 여기선 그것까지 얘기는 않았지만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생각하실 거고 그 부분은 비워뒀고요. 저는 이제 뭐 페이크 달콤함에 대해서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시인님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시집 페이크에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고통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진실을 마주하고 그 자체를 껴안고 결핍으로 인정하고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진실과 가짜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볼까 합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작품 일부분을 읽어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작품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그
시를 아주 게으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군가 사실은 시인님 이러면 아직도 깜짝 놀래요. 아,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아주 이따금 쓰는 일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냥 제 얘기라서 가장 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가져왔고 그러면 시인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이따금 쓰는 일기. 게으르고 서툴지만 나는 여태 이만큼의 나를 만들어 왔다. 어디서나 전학생의 심정으로. 지금도 속으론 전학생처럼 쭈뼛대지만 나는 자주 나의 모든 것이 낯설다. 겨우 이만큼이지만 겨우 이만큼이라서. 자기 연민에 좀 빠지면 안 되느냐고 되물은 적 있다. 내가 아니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대상을 찾던 밤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해 라고 말하던 너는 여전히 예쁘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 말은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너에게 건네던 오후.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조금 더 꾸준했더라면. 지금과 다를까? 여러 속에 섞여 앉았다가 우르르 자리를 옮길 때 누군가 다른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나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다. 나 혼자에게로. 감사합니다. 이 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정말 제 얘기 그대로, 그러니까는 뭐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제 얘기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시를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쓰지 않아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인이란 저보고 누가 부르면 깜짝 놀라는데 그러니까 좀 그냥 솔직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 시가 아닌가. 그냥 네, 그래서 참 제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굉장히 제 전학을 참 어렸을 때 많이 다녔거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전학을 5번 다녔어요. 그래서 늘 정말 어디 가면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나마 정착을 해서 한 학교로 계속 다녔는데 이게 1, 2, 3학년이 되도록 뭔가 학교에서 그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이렇게 제대로 익혀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 생활이 늘 너무 힘들었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심정으로 근데 사실은 좀 평생을 살고 누군가 앞에 나서는 것도 되게 힘들고 사실 지금도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색하고 떨리고 뭐 아니요. 이상하고 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저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발표도 잘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게 좀 그래서 좀 정말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는 솔직한 시라고 생각해서 저는 시인님 낭독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예쁜 것을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선물하고 싶으실까? 제 시가 정말 이렇게 뭐 쓰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들었다가도 금세 이제 이거밖에 못 썼나 그런데 정말 좋은 시를 한 편 저한테 쓰고 싶어. 저는 그런 대답도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 여쭤보고 싶었고 저도 그 시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돌아봤고 우리는 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야박하고 혹독한가 남들에게는 그렇게 예쁜 거 선물도 막 잘하면서 그러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왜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처럼 보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그러게요. 스스로를 좀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점점 더 잘못된 교육 탓인가요? 그래서 시인님께서 시인님에게 예쁜 것을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감사합니다. 감상이 남았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제가 뭘 계획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고요. 그때 뭘 하고 싶다 하면 그때 생각이 드는 거를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뭐 일 같은 거는 계획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좀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예전에 폐도 많이 끼쳤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하게 살기. 네. 충분히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시도 읽어주시고 예쁜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네, 부끄럽지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 앞에서 잘 들었는데. 아,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